22대 총선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가 민생을 위한 공약을 잇따라 꺼내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계대출 공약을 빼놓을 수 없겠죠. 특히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공약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정치권이 내놓은 가계대출 대책 내용 짚어보고 또 최근 확대하고 있는 대출 갈아타기 상황까지 두루두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레오 대출연구소 김은진 대표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대출 상황 먼저 한번 짚어주시죠. 이건 뭐 정부가 대출을 쪼인다고는 하지만 이게 가계대출이 그렇게 쉽게 줄 것 같지가 않은데요. 네, 가계대출은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있다. 그런 상황이고요. 네. 지금 잠깐 이제 현재 상황을 짚어드린다라고 하면 은행권에서는 이제 시중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급격하게 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 있는데 이 정책 금융에서는 오히려 이제 저금리 상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엇박자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현재 시점에 주택담보대출 금리일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가장 저렴한 은행이 한 3.6% 전후로 실행이 되고 있고요.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이 가장 저렴하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신한은행하고 이제 KB국민은행은 지금 금리를 조금 인상을 해서 4% 이상의 금리를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은행들이 대출 금리 인상은 지금 하락세하고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5년물 은행채 채권 금리가 지금 4월 1일에 3.737포인트로 1월 말보다 0.104포인트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크게 변화가 없다는 그런 뜻인데요. 은행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낮으면 이제 그 은행으로 모두 몰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을 채우고 금리를 올리게 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속도를 조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현재 대안대출 금리를 낮춰야 하고 또 정책자금 저금리가 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의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출은 내 집을 마련할 때 사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현재 이제 높은 그 금리하고 또 최근에 이제 스트레스 DSR까지 적용을 받고 있어서 대출은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부동산 경기 회복이 아무래도 느려질 수 있고요. 실질적인 소비 위축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선거 시즌 되면 다양한 공약이 나오기 마련인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 공약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그 전에 이 질문을 좀 먼저 여쭤봐야겠네요. 그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는 대출 비중 이번에 더 높이기로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가계부채를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아무래도 원금을 빨리 상환을 하는 게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그 비중을 조금 높이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기업 부채가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출을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개인 대출이 3.5% 늘어났을 때 기업 대출은 6.6%까지 증가를 했었는데 만약에 기업 대출 부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은행들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민들 역시 고금리, 고물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 상품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요. 그 정책 상품들이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햇살론 같은 경우도 15.9%의 금리고요. 그리고 소액 생계비 대출 이게 누구나 그러니까 신용 점수가 굉장히 하위인 그런 분들을 위한 이제 정책 자금인데요. 급전으로 빌려주는 이제 100만 원 정도의 뭐 이런 소액 상품이긴 하지만 이런 이제 정책 금융 상품들이 연체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도 이제 가계부채를 질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 비거치식 분할 상환의 비율을 높인다. 이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 비거치식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는 돈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 대출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적으로는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금융당국은 계속해서 분할 상환 비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아무래도 선거철이다 보니까 또 여야 할 것 없이 이 그러게요. 가계대출 관련해서 또 공약을 내놓을 것 같은데. 네, 많습니다. 네. 네, 공약이 좀 상당히 많은데요. 예. 이제 은행권에서는 가계 대출이 지금 1,100조 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약은 똑같습니다. 아무래도 서민들을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막겠다 하는 것은 같지만 이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그런 그 세부적인 방안은 약간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두 정당에서 모두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중도 상환 수수료 개선입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대대적으로 개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것은 금융회사가 대출을 모집할 때 발생하는 그런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빨리 상환을 하게 되거나 뭐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중도 상환 수수료 부분이 사라진다고 하면 은행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타격을 받을 수는 있는데요. 그동안 그 연간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조기 상환 수수료가 사실 실제로 발생한 비용보다 더 많이 받았다. 폭리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조금 더 문제를 삼고 있는데 네.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도 보이고요. 뭐 온라인 갈아타기라든지 여러 가지 대환 시장에서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적게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약으로 내세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다른 두 정당의 다른 공약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성실 상환자를 우대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금리를 조금 손질해서 상환 부담을 적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정책 서민 금융 같은 경우는요. 상환을 열심히 하면 그 잔액만 대환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환을 열심히 하면 신규 대출자와 한도를 동일하게 해주겠다라고 공약을 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가상금리 산정에서 사실 소비자 부담으로 되어 있는 교육세, 기금 출연료 등을 제외하겠다라고 말씀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금리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취약차주라고 해서 이제 많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공약으로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취약 채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청산형 채무 조정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금리, 고물가 시대이기 때문에 서민 대출이 막히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대출 부실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모두 잘 조절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공통적으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 네, 이게 사실 뭐 맞습니다. 조정하느냐 면제하느냐 뭐 강도 차이겠습니다만 이거 사실 그동안 좀 은행권 갑질이다 비판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예. 사실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는 조기에 상환하는 사람들에게 내야 하는 그런 이제 물리는 그런 이제 수수료였는데요. 그 상환 수수료가 필수 비용만 받으면 괜찮은데 더 많이 받는다 뭐 이런 비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은행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받을 때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만 반영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불공정 영업행위로 간주하겠다라는 방침이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공약을 이제 내놨습니다. 당장 뭐 전 은행보다는 정책 모기지 상품, 정책 금융기관을 먼저 이제 면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거는 이제 대출하신 분이 3년 이내에 빨리 상환을 하게 되면 이제 받는 그런 페널티인데요. 약간씩 조금 다릅니다. 이제 주택담보대출에서는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 1.2에서 1.4% 정도 받고 있고요. 변동금리는 0.9%에서 1.2%,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0.6에서 0.8% 정도 받고 있는데 연간 2천억에서 3천억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이 지난 후에는 받지를 않고 이제 3년 안에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면제 범위가 좀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중도상환 수수료 부분을 합리적으로만 바꾼다고 하면 은행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 부작용은 따로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금융권에서는 뭔가
조금 이득 좀 자체 이익이 줄어드는 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득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근저당 설정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 비용이 네. 좀 상당히 크거든요. 어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손해로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12월 한 달간 정부에서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이제 면제를 했는데요. 그럴 때 좀 많은 분들이 상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를 하게 되면 부채 감소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뭐 모바일이라든지 이제 가입 채널을 그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수수료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요 이제 앞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면제 현황이라든지 수수료 산정을 공시해서 소비자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은행들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공시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거는 네. 사실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런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분들한테는 뭐 수수료를 면제를 했다고 해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가 대출 금리에 반영이 돼서 그런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도 상환 수수료 부분은 지금 당과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이제 점점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나중에 혹시 이자에라도 반영을 해서 그 금리가 높아지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조절을 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좋은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불법적인 금융 관행 네. 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강조를 했는데 민주당은 법정 최고 금리 초과하면은 계약 무효화. 네. 또 뭐 국민의힘은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해서는 대부 계약 전체 무효화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주장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그 법정 최고 금리가 현재 20%거든요. 그래서 20%를 넘는 그 이자를 받으면 대출 그 이자 계약을 전부 무효로 하겠다. 네. 뭐 그리고 더 많이 받는 경우는 뭐 대출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겠다. 그럼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굉장히 강한 페널티를 매겨서 서민을 보호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게 그 말대로 굉장히 좋은 것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게 그렇게 하다 보면 취약 계층들 정말 어려운 분들은 진짜 빌릴 수가 없는. 네, 합법적인 대부가 있고요. 불법 사금융이 이제 나눠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 합법적인 대부 업체에서 밀려나게 되는 거죠. 아예 안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이제 불법 시장으로 가게 되면 사실 구제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고금리 때문에 합법적인 대부 업체들도 많이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불법 사금융이 이제 판을 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불법에 대한 처벌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불법 사금융은 엄단을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대부업 그러니까 합법적인 대부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적으로 조금 개선을 해서 이 정책 자금으로 저신용자를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저신용자들을 좀 공급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합법적인 민간 대부 업체에서는 약간의 이제 우수 대부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제 혜택을 주는 그런 활성화 방안도 약간 같이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